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피스타방 오늘 여름 방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마가 없다더니 비가 진짜 많이 내렸고 신문에 보듯이 보니까 이거 오늘자 금요일자 신문인데 폭우로 4명 사망, 주말까지 붓는다 보니까 진짜. 산청군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국민 대피령까지 이렇게 내려서 지금 충남 예산홍성도 마찬가지고 서산 예산 당진 하천범람 해가지고 소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되게 난리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어느 한 곳은 이렇게 잠겨가지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되게 그리고 재산도 많이 피해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같이 어떤 공감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되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열 선생님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한 주 동안은 별일은 그거죠. 뭐 외부에서도 다 뭐 농작물 피해 없냐, 거기는 괜찮냐, 하천 변이라 걱정되는데 괜찮냐, 뭐 이런 우려의 말들을 해줬는데요. 작년인가요? 벌써? 그때 옥천군에도 비 피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저희가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은데 저희의 심각한 것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청 같은 데는 TV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대요. 산사태 나는 것들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나와는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우리 이웃들이죠. 뭐 국민이니까 그런 분들의 피해가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거 다 언제 저렇게 되나. 그리고 또 실종된 분은 언제 찾아야 되는데 빨리 언제 그게 해결될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한 주였죠. 온 국민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창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한 주. 그냥 뭐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참 고맙게 여기 사시는 어떤 제 아는 분이 어렵게 농사지은 거를 작년에도 감자를 줘서 참 잘 먹었는데 올해 또 감자를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당을 가니까 성당에 어떤 농사 지시는 분은 매번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만큼 농사를 짓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신자들에게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뭐 호박, 오이 막 이런 거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앉아서 나는 나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 먹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데 그렇다고 딱히 제가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화영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옥천은 그래도 참 피해간 것 같아요. 큰 피해는 없었어요. 옥천에 제일 많이 비가 온 것이 1980년 79년 79년 8월 8일 88 수해라고 하는데 그때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내가 80년생 동안 그때 비가 와서 옥천 시내가 잠겨 있었는데 여기 다리 있죠? 요 앞에 이 다리하고 저 중앙 잡고 있는 다리 그거만 남고 시내에 다 물이 한 40cm 50cm 차 있었어요. 그럼 이 도랑이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넘쳐가지고요. 이 개울이 넘쳐가지고 상거리에 기차 철로가 지금 철거됐는데 철로로 물이 넘쳤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군서 가는 도로가 다 거의 다 유실돼가지고 다시 하고 군서 가는 다리가 3개인가 4개가 다 유실돼가지고 다시 놓고 그랬는데 내 생애에 79년 8월 8일 수해가 옥천에서는 가장 큰 수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풍 루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도 2002년도에 뭐 루사
피해나 이런 거 봤을 때 루산가 2002년도가 그때 막 동이면 저기 저칼이 있는 데까지 그 집이 다 잠겨가지고 거의 못 들어갈 정도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서 수해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그때 상상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죽어요. 예, 금강가라 그때 무주 댐방류가 그러니까 댐을 무주에서 이제 용담댐이 있는데 용담댐에서 방류를 막 하고 대청댐에서 방류를 안 하면 이 중간에 물이 확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범람하는 건데 그러니까 용담댐하고 대청댐이 같이 맞춰서 하지 않으면은 이 중간에 완전 짜부되는 거죠. 그 거기가 동이면 그쪽이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무섭습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저기 금강유에서 있는 부근 거기 보면은 진짜 도로가 다 잠겨가지고 거기 고립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물이 불보다 무섭다는 또 그런 흔적 없이 쓸어내려. 생각하게 됩니다. 유재 선생님 준비한 원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방학을 앞두고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언급한 것도 있었는데 토종 찰벼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예. 옥천 돼지 찰벼.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봤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 남편이 그 술 빚는 거를 하는데 그 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물도 쌀도 예. 그다음에 누룩도 예. 온도도 중요하고 근데 토종 돼지 찰벼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옥천에 있는 토종 찰벼 그게 돼지 찰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옥천 돼지 찰벼는 충북 옥천군 안내 안남 청성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던 토종 찰벼입니다. 돼지 찰벼라는 이름은 여러 지역면 이름으로 옥천찰, 안내찰 등으로도 불리며 지역별 호칭이 다양했습니다. 이 벼는 일반 찰벼보다 키가 크고 열매가 작고 동글며 붉은 빛을 띠는 특징이 있고요. 벼대는 가늘고 벼의 수염은 거의 없으나 매우 짧습니다. 찰기가 매우 부드러워 떡이나 찰밥, 막걸리, 뻥튀기, 찰떡 등 전통식품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충북 괴산 흑살림 토종연구소에서도 옥천 돼지 찰벼의 재발견과 보존에 힘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벼가 이렇게 쓰러지는 걸 도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약하고 수확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서 농가에서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이 연간 1톤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품종이고요. 이처럼 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도복 위험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도 중요한 이유라고 하죠. 하지만 토종 씨앗의 보존은 생물 다양성과 지역 문화 보존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옥천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과 옥천 토종 씨앗 학교 등에서 종자 수집 보존, 재배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고요. 종자 순계 분리, 이게 뭐냐면 개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순계 분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토종뼈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요. 종자 특성 분석 및 기록도 병행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확대 생산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업에서 지역 적응형 토종 씨앗의 활용 가치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데 토종뼈는 일련의 상업 종자에 비해서 종자 보급과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도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한우나 인삼처럼 토종의 성공 사례를 만들려는 시도가
옥천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옥천 돼지 찰변은 찰지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며 전통떡, 술, 찰밥, 간식 등으로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찰떡과 뻥튀기, 막걸리 같은 가공품 중심으로 상품화 가능성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플랫폼에서 토종식품으로 소비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은 재배 농가가 소수이고 인지도도 낮은 편입니다. 토종 씨앗은 농촌진흥청에서도 조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활동 강화가 아주 필요한 실정이죠.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최종포 종자 이렇게 시험으로 기르는데 그래서 열매를 걷어들이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기록과 과학 정보 없이 종자만 보존하면 기능적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종자 은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직불금 정책이라든가 행정, 민간 협력망 구축 등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종 종자는 다양성과 문화의 보고로서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이야기가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데 옥천 찰변은 돼지 찰변은 향후 전국 단위 지역 특화 식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면 관광,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현재는 재배 농가와 연구소 중심의 협력 모델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종 이코시스템이 아주 필요하고요. 옥천 돼지 찰변은 희귀하지만 가치 있는 지역 유산으로서 지속적인 보존 활용 노력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토종 중에서 옥천만 가지고 있는 돼지 찰별을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더 보급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토종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게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종 씨앗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이제 보통 농약사에서 씨앗을 사잖아요, 그죠? 네네. 종묘상이나. 근데 거기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다국적 기업에서 98년 IMF 이후에 이제 흥농종묘나 서울종묘나 이런 것들이 다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한 번 심으면 매년 씨앗을 사야 되거든요. 예. 근데 토종 씨앗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씨를 털어가지고 다시 심으면 그 종자가 다시 똑같이 나는데 나니까. 근데 싼 씨앗들은 다시 심어도 그게 안 납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팥 심은데 팥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교묘하게 다국적 기업들이 그 씨앗을 돈으로 이제 만들어서 계속 사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네 토종 씨앗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송윤섭 의원이 토종 씨앗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에 빠진 부분이 얘기한 대로 토종 씨앗을 농사를 지으면 일단 상품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죠? 도복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품성이 안 되는 걸 기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 옥천 조례에도 그게 좀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 조례에는 토종 씨앗 직불금이란 게 있어요. 상품성이 안 되니까 뭐 100평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토종 씨앗으로 이게 상품을 받기 이거는 농민들이 직접 계승 발전하는 것만으로도 씨앗을 심어도 그만큼의 돈이 안 나오니까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몇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미 경상남도나 제주도나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옥천에서도 만약에 토종 씨앗 농사를 짓는데 그럼 군에서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하면 짓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희귀하잖아요, 그죠? 네네. 가공을 해서
많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서 판매를 하는 것들도 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종 씨앗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뭐 개구리 참외도 있고 뭐 사과 참외도 있고 흑수박 같은 것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은 요즘 건강에 안 좋긴 한다는데 토종벼가 또 엄청 많아요. 토종벼가 몇 배까지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걸 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막걸리를 만드는 분이 계셔요. 아주 굉장히 희소성 있는 막걸리가 되겠네요. 예, 예. 뭐 그 각종 토종벼를 다 길러서 예. 그거를 다 섞어서 술을 빚는다. 아니 섞어서가 아니라 그 벼의 막걸리를 따로따로 계속 해서 따로따로. 예. 와. 그 술맛이 다를까? 예, 조금씩 예, 다르다고 조금씩. 하더라고요. 이 토종쌀 막걸리를 해가지고 쌀이 주인공 1451 여기 농민신문에도 나오는데 사라진 토종벼를 기사 검색하면 토종쌀로 만든 술은 시장성이 있을까 해가지고 토종벼 농부대회도 하고 이근희 대표 우보농장 우보농장의 경기도 양평에서 이근희 대표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국 토종벼 농부들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토종벼 농부대회 4월달에 하고 다양한 토종쌀로 만든 술로 시음하는 자리를 가지는데 토종쌀 16품종과 이를 활용해 만든 막걸리가 소개됐어요. 이때는 검은 깨쌀벼, 귀도, 노인도, 녹두도, 멧돼지찰, 몽근 차나락, 보리벼, 북극조, 붉은 차나락, 아롱벼, 옥경, 자광도, 천주도, 한양조, 향곡, 흰배 해가지고 품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6가지인가 봐요. 16가지 훨씬 많죠. 그 중에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데 이제 그걸로 이제 각각의 이제 막걸리를 막걸리를 예. 그러니까 약간 북극조로 담근 술은 견과류 맛이 나고 한양조는 베리류, 백팔미는 잘 구운 토스트 맛이 나는 그러니까 맛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토종쌀 막걸리 워크샵 이렇게 해가지고 양평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분들 찾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부농장에. 토종벼들을 여태까지 어떻게 보존을 한 것이 참 대단하다. 예, 그 누군가는 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도태되는데. 예, 거의 다 요즘엔 뭐죠? 그 삼광이나 추청 이런 걸로 다 통일이 되는 통일벼로 해가지고 다 이런 게 된 것처럼. 방향도 많고. 예, 밀도 금강밀 해가지고 거의 한 종류로 다 된 건데 안진뱅이 밀도 있고 여러 가지 밀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그 서울 종로경찰서 맞은편에 그 사찰에서 조계종 사찰에서 그 스님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종 그 곡식으로 만든 여러 가지 상품들. 근데 거기 보면은 매년 이 자루에다가 토종 씨앗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네, 그게 뭐 판매를 하는지는 내가 뭐 모르겠는데 대대적인 그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볏짚 공예하는 저기 동이면 평산이 사는 이준희 씨라고 네네. 분인데 그 양반도 토종벼를인데 그 사람이 기르는 토종벼는 알갱이는 별로 안 달리고 키가 큰 약간 볏짚 공예하는데 좋은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길러가지고 이제 볏짚 공예하는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벼라는 건 되게 우리 한민족하고는 되게 이게 뗄래야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귀한 글 발제해서 고맙고요. 정한 선생님 한번. 유년 시절 금강변의 유년 시절. 유년 시절 하면 5살 6살 때 이야기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금강은 물이 맑을 날이 없다. 50, 60년대엔 산에 나무가 없어서 비만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검붉은 흙탕물이 범람을 한다. 미처 물이 줄어들기도 전에 또 비가 내리면 다시 강물이 불어 마을 앞은 들판과 산하의 물바다를 만든다. 이렇게 불었다 빠졌다를 계속하다 장마가 끝나면 그제야 강물이 줄어들어 제 모습을 찾는다. 강물이 불었다 빠진 자리는 흙탕물이 가라앉은 핵함이 20 내지 30cm씩 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 언덕이고 밭 언덕이 민스름하게 변한다. 이럴 때는 마을 꼬마들은 살판 났다고 미끄럼을 만들어 미끄럼을 탄다. 강물 가까이에 있는 핵감 쌓인 언덕에 손으로 물을 막 뿌리고 저 높이 기어올라가 주저앉아 있으면 저절로 머드 미끄럼장이 되어 쭈르륵 미끄러진다. 그리고 풍덩하고 밑바닥에 도착하면 그곳은 머드 풀장이 되어 있어 온몸이 머드로 칠해진다. 한술 더 떠서 손바닥으로 머드를 한 움큼 퍼서 눈을 꾹 감고 얼굴에 머드를 싹 바른다. 그리고 몸 전체에 머드를 칠하면 이만 하얀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 영락없는 검둥이다. 꼬마들은 서로를 보며 검둥이 모습에 웃음보가 터진다. 다시 미끄럼장에 물을 뿌리고 기어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더 미끄럽게 하기 위해 진흙을 한 움큼씩 쥐고 올라가 주저앉을 자리에 놓고 주저앉으면 쭈르륵 미끄러져 머드 풀장에 털푸덕 소리를 내며 도착한다. 그리고 미끄럼틀 중간중간을 움푹 파놓으면 울퉁불퉁한 미끄럼이 돼 미끄러져 내려올 때 털푸덕 춤을 추며 내려온다. 이렇게 마음껏 신이 나면 진흙 풀장에서 모두 엉켜 합동 씨름을 하고 더욱 신이 부풀면 트위스트를 춘다. 서울에서 외갓집에 놀러온 꼬마가 선봉이 된 것이다. 이 꼬마들에겐 수영복도 없고 남녀 분별도 부끄럼도 없다. 신나게 추는 꼬마들 고추가 달랑달랑 거린다. 이렇게 장마철이 잦은 홍수로 인해 갯들에는 키높은 수수를 많이 심는다. 그래야만 조금이나마 물높이에 적응하여 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넓은 갯밭에 수수가 마음껏 자라면 수수밭은 열대지방 밀림같이 변한다. 강에 가려고 가로질러 가다 수수밭 가운데 이르면 동서남북이 수수들의 장막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순이와 이 수수밭 속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순이는 나보다 1살 많은 6살이다. 그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다. 가늘게 자란 숫대를 잘라 오두막집을 만들고 밭 옆 고모네 밭에서 서리해온 덜 익은 참외를 따다가 너 한번 나 한번 배 먹으며 여보 당신하며 노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여보 우리도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지? 하고 순이가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아기를 낳자.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 거야? 하고 묻자 순이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신랑 신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자면 아기가 생긴대.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 우리 둘은 두 손을 꼭 잡고 들어누웠다. 그리고 너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주위가 컴컴한데 순이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강가로 놀러간 순이가 해가 지도록 집에 오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찾고 소리 지르며 부르는 소리에 나는 잠이 깨고 순이를 깨어 뛰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 순이가 있다며 찾은 걸 알렸다. 순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 순이를 덥석히 안고 뭐 하느라고 집에도 안 오고 여태 뭐 했어? 하고 말하자. 우리 둘이 아기 낳으려고 손 꼭 잡고 잠자고 있었어. 했다. 이듬해 봄 순이네는 순이 아버지가 정근 간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여태껏 순이 소식을 모른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다. 순이도 이따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순이가 이 방송을 듣고 연락이 올까 하는 달콤한 생각도 해본다. 야, 되게 순위에 얽힌 이야기를 되게 재미나게 풀어주셨습니다. 되게 토속적인 이야기 참 되게 언제 들어도 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나기 같다. 소나기. 그러니까요. 다음에 우리 윤창수 어머니 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사투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투리 중에 경상도 사람은
쌀이라고 안 하고 살이라고 합니다. 닭 보고 달달하고. 예, 예. 나 군대에서 많이 싸웠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오늘 달이라고 하거든요. 왜 예. 달이 얼마 닭이지 그러면 달이다 막 예. 하고 아이고 이길 소. 네, 오늘 왜 살 얘기를 하는지 네, 파사석탑이라는 특수한 탑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48년 김수로왕 왕비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올 때 배에 싣고 온 탑이라고 알려진 것이 현재 김해에 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겁니다. 김수로왕은. 이 탑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는 그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관한 얘기가 그 책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라는 그 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책에는 탑은 사면 5층이다. 그러니까 5층 탑이라는 얘기고 사각진 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탑의 돌은 미세한 붉은 점이 있고 질은 무르다. 이 돌을 파사석이라고 하는데 이 파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랍니다. 인도 말이래요. 그래서 이 파사 스톤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진리가 존재한다는 뜻의 말이라고 합니다. 또 이 탑은 조각이 매우 기이하고 붉은 반점이 있고 석질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허황옥이라는 여자가 인도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주예요. 근데 당시 인도도 여러 소국가로 분리되었던 한 국가의 공주였던 겁니다. 허황옥의 아버지, 즉 왕이죠. 그 파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탑을 딸이 이제 그 타고 갈 배에다가 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진풍탑, 파도를 진압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연납석을 함유한 석영질의 사암이고 사암 균열 부위에 마그마 활동이 남긴 산화철 광물이 불규칙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 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걸 조사했는가 하면, 이게 인도에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딸이 공주가 그 타고 가는 배에다가 아버지가 실어줬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탑이 아닌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돌을. 근데 현재는 이 탑이 많이 무너져서 약 120cm,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겁니다. 높이의 작은 돌덩이 몇 개가 올려져 있는 탑이다. 원래는 호계사라는 절에 이 탑이 있었으나 절이 폐사되면서 130년 전 김해 부사 정현석이 수로왕릉으로 옮겨놨다고 한다. 허씨 조상을 가진 김해 허명철이라는 의사가 있다. 이 사람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인데 아마 80이 지금 넘으셨을 거예요. 그는 200여 회에 걸쳐 답사하고 이 탑을 조사하고 또 돌을 실험을 했다. 이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이 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자기 조상인 거예요. 허황옥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허씨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인데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게 뭐 외국 탑이 아니다, 기다, 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이걸 조사를 했더니 역시 이 돌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드러났습니다. 근데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파사석이라는 돌은 해독작용을 하는 귀한 돌이며 값비싼 돌이다. 태우면 유황 냄새가 난다. 그리고 닭벼슬의 피를 이 돌에 바르면 피가 굳지 않고 물과 같이 흘러내린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그 허명철이라는 그 의사가
이제 이거를 실험을 해본 결과 요 내용이 그대로 유황 냄새도 나고 피를 묻혀봤더니 피가 굳지도 않고 이제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찾아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탑을 해체를 했습니다. 이제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고 그랬더니 네모난 10 곱하기 6cm 사각형의 사리공 앞에서도 이제 사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리 구멍이죠. 그걸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리를 넣은 거는 지금 없어졌고요. 석고로 이 의사가 이 탑을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흔적이 무너졌지만은 문양의 흔적도 이제 나타난 걸 알았고요. 결국 이 의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 탑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밑에는 크게 점점 올라가면서 작게 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각형의 탑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바로 이 역삼각형 스타일의 탑이 인도의 아잔타 석굴에서 볼 수 있는 탑이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이 아잔타 석굴은 아주 오랫동안 그냥 백 년을 거쳐가면서 탑을 세웠는데 초기 이 석탑에서 보면은 둥근 우리나라 무덤과 같이 둥근 위에 그 마치 위에 상륜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역삼각형으로 그 위에 올려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역삼각형과 같은 스타일의 탑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불교 유입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학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공적인 불교 유입은 372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탑으로 인해서 훨씬 전인 삼국유사에 의해서 48년이니까 약 330년 이상 우리나라의 불교가 일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72년으로 보는 불교 유입은 고구려에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온 거고 바로 이 탑을 기준으로 한다면 김해에 먼저 불교가 들어왔다. 남방 불교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불교 유입도 되고 또 이 인도의 공주인 허씨가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어디 가서 김대중 그 시절에 그분이 세운 그 동교동에 서울 동교동에 그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했더니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허 씨하고 김 씨하고는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는지 압니까? 그날도 제가 커피 한 잔 마치는 사람 산다 그랬는데 아무도 마치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이 허황옥이라는 이 공주의 나라인 인도에는요 모계 사회래요. 그래서 자식이 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딴답니다. 근데 이제 김수로 왕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반은 인도 스타일로 어머니의 성을 따서 허씨로 하고 반은 아버지의 성을 따서 김씨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씨하고 김씨는 결론적으로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혼인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 그 인도와 김해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로 말 아까 제가 경상도 사람들은 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는 그 인도 교수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인도에 지금까지도 인도 사람 그 인도도 하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막 지방마다 이렇게 말이 상당히 다른데 그 타미르라는 말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부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이 똑같고 엄마는 엄마 이것도 똑같고 그다음 형, 언네. 뭐 우리 옛날에도 보면 형이라고 안 불렀고 남자 형제도 언니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언네 이것도 말이 비슷하죠. 난 이것도 비슷하고요.
너, 니. 경상도 사람 보면 꼭 니라고 그럽니다. 예, 니. 그다음 풀을 폴. 그다음 몽땅다를 못담다. 쌀을 살. 경상도 사람 아까 살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흰 쌀로 그 만든 떡을 이 보통 그 다른 지방에서는 백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꼭 흰물이라고 합니다. 그 흰물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흰물이라고 그래요. 빗자루를 빗자리, 경상도 사람 빗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는 비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아주 똑같은 것이 경상도하고 인도의 타밀하고 같은 것은 이 허왕옥이 오면서 남긴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수로 왕릉 문에 고기 2마리의 물고기 문양이 있는데 이게 인도의 문양이고 지금도 인도에 이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양문이라는 건 이제 태양을 그려놓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도의 문양이라는 거죠. 그럼 이 허왕옥이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 아유타에서 왔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유타라는 지역이 인도의 현재 이름에 똑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중부 지방에 아요디아라는 그 명칭의 지방이 있습니다. 발음이 약간 다른데요. 그러면 아요디아에서 왔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인도가 아니고 태국에 보면은 아유티아라고 그 이 허왕옥이 온 나라 이름하고 똑같은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 아유티아는 발음은 똑같지만 전혀 인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허왕옥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요. 어쨌든 그 이 허왕옥이 가져왔다는 그 탑으로 인해서 그 인도에서 이 온 여러 가지 내용을 특별히 그 아까 얘기한 인도의 저 김해의 허명철이라는 의사가 아주 열심히 그 조사를 했는데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인정을 하기도 하고 못 안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가보면은요 다른 탑은 이런 데가 없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을 우리 그냥 눈으로 봐도 붉은 점이 있어요. 연한 붉은 점이. 그리고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하면은요 이 탑을 그 공주가 싣고 올 때 그 파도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탑을 긁어가 가지고 배 탈 때 마시고 이래서 이 탑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기이한 탑이 김해에 있는데 지금 우리 PD 이전에 허 PD라고 김해 출신의 PD가 있었어요. 예. 그분하고 제가 이 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김씨하고 결혼 못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왜 못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그건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특별한 탑입니다. 네. 예, 자세한 이야기를 또 네,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우리 다문화가정 1세대 우리 허왕 와서 그 얘기가 생각났네. 옛날 조선시대 홍어장수 문순득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배가 어떻게 파도에 쓸려가가지고 필리핀까지 갔다가 그 양반이 그래도 하멜 아니 아니고. 하멜 표류기의 우리나라 판인데 하멜은 외국 사람이고 예. 우리나라 사람 거꾸로.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1년 동안 살았대요. 거기서 또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또 많이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갔다고 또 돌아와 살다가 또 배를 타고 가다 또 일본 유쿠 오키나와 거기로 또 가가지고 다시 또 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약전인가 한테 이제 이런 그 여행을 갔다 온 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순득 여행기라고 책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어부였던 사람이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해외여행이 거의 시초죠. 그래가지고 필리핀 가서 외국 사람들 만나고 일본 유구는 사실 일본하고 다른 나라거든요. 오키나와라고 해서 거기 가서 만나고 그런 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런 책이 있답니다. 있는데 또 허황옥 얘기하니까 또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방학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곁다리로 상식을 얘기하면 헝가리란 나라는 아시아 계통의 예, 음식이 특히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자르족인가 원래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종족인데 약탈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외국 이름은 다 이게 성이 더 뒤로 가잖아요. 네. 근데 헝가리는 성이 앞으로 가고 약간 아시아 문화가 이 섞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목민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신청곡을 얘기를 안 하셨네요. 신청곡 미리 얘기했어요. 다 했습니까? 저는 네, 저는 김해 시립 그 합창단의 파사석탑. 아 파사석탑이란 그쪽에서 노래를 만들고 춤도 만들고 이랬더라고요. 노래도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니 우리 그 용두사의 중요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래도 좀 만들고 뭐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옥천에? 예, 옥천에서도 용암사 쌍삼측 석탑 관련해서 예, 그런 그게 지금 김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곳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김해는 이제 가야 문화가 되게 있어서 네. 가야 문화에 보면 타고가 뭐냐 김해 그 시청에 가면 이렇게 말탄 맞죠. 예. 그게 딱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특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연구는 엄청 하는데 네. 가야에 대한 거는 좀 미약해요. 그리고 그 미약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적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다채롭게 많이 발굴되고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워지도록